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7장 중에서 귀납적 유형에 관한 전략들을 설명할 시간인데 그게 7.6절이고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로 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서 그냥 곧바로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iven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inductive types in Lean, 린에서의 귀납적 유형의 중요성, 그것이 갖는 기초론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there are a number of tactics designed to work with them effectively. 그런 귀납적 유형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계된 전략들이 린에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케이시스 택틱인데 이거는 귀납적 유형의 각 원소라고 나와 있죠. 원소나 항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이 교재에서는 텀이라는 용어 대신에 엘리먼트를 좀 자주 사용하는데 둘 다 그냥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귀납형에 속한 어떤 항을 의미해요. 어떤 것,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케이시스라는 경우를 나누는 전략은 그런 귀납형의 어떤 원소에 대해 작동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And thus what the name suggests. It decomposes the element according to each of the possible constructor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이 있을 때 그 항이 그 유형에 속하도록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경우를 나누어서 따진다는 거예요. 어떤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은 반드시 그 유형의 구성자에 의해 생성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이란 말을 좀 제가 잘못 썼는데 생성이 아니라 구성이란 말을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어떤 구성자에 의해서 그 항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그 항이 어떤 구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경우를 나누어서 따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이 바로 케이시스 전략이 하는 일입니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decompose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분해하다로 번역하시면 되고 가능한 구성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고 다음으로 갈게요. In its most basic form,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라고 지금 제가 번역했는데 그 다음 절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It is applied to an element X in the local context. 지역 맥락 안에 있는 어떤 항 X에 무엇이 작용되냐면 이 경우 전략이 작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보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It then reduces the goal to cases in which X is replaced by each of the constructions. 여기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constructor라는 명사를 쓰지 않고 constructions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X라는 것은 귀납형에 속하는 항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구성자가 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구성자가 그 자체로서 귀납형의 한 원소가 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유형 있잖아요. 자연수 유형. 그 유형에 속하는 구성자이자 항인 게 있어요. 0이죠, 0. 0은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동시에 그게 그 유형의 구성자입니다. 하지만 구성자가 인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구성자 자체가 그 귀납형에 속하는 항이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원소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수 유형의 썩 있잖아요. 썩이라고 하는 바로 다음 수를 의미하는 함수가 있죠. 구성자이기도 하고 그거는 어떤 자연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자연수를 취했을 때 그 함수가 반환하는 함수값이 그것이 귀납적 유형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자가 아니라 구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성자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거는 함수인 거고요. 구성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 함수가 반환하는 함수값을 나타냅니다. f랑 fx의 차이예요. 예,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으로 가면서 제 카메라를 좀 키우겠습니다. 어차피 또 줄여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자,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P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net에서 prop으로의 함수예요. 자, 뒤에 나와 있는 건 함수 유형입니다. 그러면 P라는 건 함수인데 이것의 정의역은 net이라고 하는 자연수 유형이고 그 다음에 prop은 명제의 유형이죠. 그런 동시에 prop은 유형 3개입니다. 예, sort 0이라고 하는 유형 3개죠. 좋아요. 이거는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그럼 P는 뭐예요? P는 뭐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P는 자연수 유형에 대한 수러로 이해해야 합니다. 수러는 뭐냐? 예를 들어서 차불휘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를 제가 제시했을 때 차불휘라는 거는 인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는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은 그 자체로는 문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어에 해당하는 말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차불휘라거나 아니면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차불휘 말고 다른 사람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뭐 차불휘 같은 사람을 이제 집어넣었을 때, 전 집어넣었을 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그 표현 말고 이런 표현을 써요. 누구누구는 사람이다라는 수어를 차불휘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는 차불휘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이자 명제인 것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게 함수값인 겁니다. 무엇의 함수값이냐면 사람이라는 어떤 객체에 대한 수어의 함수값인 거예요. 됐나요? P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수의 유형에 관한 수어입니다. 따라서 P에 어떤 자연수를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P0, 0은 자연수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린에서 0은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1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니라 0이에요. 0도 자연수로 여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P0이라고 하는 건 fx 같은 함수값을 나타내는 식인 거예요. 그런 표기인데 0에 대한 P의 함수값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0에 P를 적용한 식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P0이라는 거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P의 반환 유형은 프롭이니까. 프롭은 명제들의 유형 3개니까. 자, 그 설명했고 그 다음에 HZ라고 나와 있는데 Z는 아마 제로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S는 썩을 의미할 겁니다. 썩은 석세서고 석세서가 뭐냐면 자, 카메라 다시 줄여야겠죠. 석세서가 뭐냐면 바로 다음 수이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연수보다 하나 큰 수를 가리키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n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여기선 net석 n으로 나와 있죠. 저런 함수 값이 있을 경우에는 저거는 n 더하기 1로 이해해도 됩니다. n 더하기 1로 이해해도 돼요. n보다 하나 더 큰 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0에 대해서 어떤 p라는 성질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더하기 1이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n 더하기 1에 대해서도 p가 성립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뭔 얘기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가 성립한다고 말을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0일 때는 P가 성립해요. P가 성립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P0이 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HZ라는 가정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보세요. 그럼 P가 1일 때 P가 1이라고 말을 했는데 P가 1이 아니라 N이 1인 경우 그럼 Pn이라는 식은 P1이 되죠. P1이 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명제가 참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모든 n에 대하여 n 더하기 1이 p를 성립시킨다는 진술이 참이라고 hs가 보장해 주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n에다가 0을 대입해요. 그러면 p 괄호 0 더하기 1 괄호도 참이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P1이죠. 따라서 n이 1인 경우에도 P가 성립해요. 이런 방식으로 n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 사람은 그거를 무한번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한한 단계로 그 증명을 작성해야 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미 예전에 봤던 그런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제가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편집기에서 볼 건데 예, 이 상태로 설명해도 되겠죠? 자, 증명 목표가 뭐인지는 아래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다. n이 p라는 성질을 성립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은 두 가지죠. 0에 대해서 p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석이라고 나와 있는 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n 더하기 1을 의미합니다. n보다 하나 더 큰 수. 그래서 n의 바로 다음 수 the successor of n 이라고 영어로는 읽고요. 하여튼 n 더하기 1에 대해서도 p가 성립한다는 게 이미 가정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뭐 그건 알겠고 그 전략을 이용한 증명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인트로 n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보편 명제, 보편 정량어 또는 보편 양화사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게 모든 n에 대하여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하려면 일단 그 도입 규칙을 사용해야 하고 뭐 도입 규칙이라고 얘기했는데 도입 전략을 사용한다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인트로라는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뭐 사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n이 자연수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n이 자연수라고 생각하자. 그때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pn이다. 그런 방식으로 증명의 흐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4번 줄에 인트로 n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증명 맥락에 이제 n이 자연수라는 그런 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좋죠? 예,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진짜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건 PN인데 이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케이시스 전략을 써야 돼요. N이 어떤 구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식인가 그거에 대한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려면 결국 자연수 유형의 구성자는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보시면 첫 번째는 0이죠. 0. 0은 그 자체로 이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항이에요. 구성자이자 항인 경우. 근데 썩이라고 하는 구성자가 있죠. 이 썩은 그 자체가 자연수 유형에 속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n이라는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인수를 하나 취했을 때, 딱 하나만 취하면 돼요. 하나 취했을 때 그것이 반환하는 함수값인 석 n이라는 식 자체는 그거는 그 식은 자연수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구성자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케이시스 전략을 지금 여기서 썼을 때 n이 어떤 구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인지 우리가 경우를 나누려면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경우는 여기 그 증명 목표 창에도 나와 있다시피 케이스 제로입니다. n이 0인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n이 0인 경우. 즉 n이 제로라고 하는 구성자에 의해 만들어진 식인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n이 0이랑 같은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n을 지금 0으로 치환한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까 증명 목표를 다시 봐주세요. n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증명 목표는 pn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경우로 가는 순간 이제 증명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n이라는 변수 이름은 안 나오고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hs라는 가정이 증명하는 명제, 이 명제에 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n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n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hs가 증명하는 명제에 나와 있는 이 n이라는 변수는 속박 변수라고 하는데 n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변수는 앞에 나와 있는 보편 정량어에 의해 묶여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bound라는 표현을 써서 bound variable이라고 해요. bound variable. 속박 변수, 갇힌 변수.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n은 그냥 다른 이름으로 다 바꿔도 돼요. 뭐 p나 뭐 0 같은 거는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다른 변수들이니까. 그런 이름이 겹치는 문제점을 제외한다면 A라든가 B라든가 C라든가 뭐 심지어 VW라는 문자열이라든가 그런 이름으로 n을 바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n은 앞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5번 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n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릅니다. 다른 대상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 경우에서 결국 n은 0으로 치환이 됐죠. 그러니까 n이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냐? n이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그 n을 0으로 다 바꿔준 겁니다. 근데 이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P0이 성립한다는 가정이 HZ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HZ를 보여주면 돼요. 이그젝트 전략을 쓴 거죠. 정확히 이 증명과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보시면 제 둠 이맥스 편집기에서는 지금 이 n이라는 변수가 약간 하얀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그게 잘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도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증명 맥락에 나와 있는 n이라는 변수는 앞에서 우리가 본 n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접근 불가능한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n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n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5번 줄로 가시면 증명 목표가 p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n이 n 더하기 1인 경우를 따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n이 n 더하기 1이랑 같다고 얘기했을 때 앞에서 얘기하는 n이랑 뒤에서 말하는 n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라면 이 변수 이름을 좀 바꾸고 싶었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글쎄요. 이 전략을 우리가 배웠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rename i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맥락의 아래에 있는 변수들부터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일단 어차피 지금 그 접근 불가능한 변수 이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순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중요한 점은 아까 n이었던 변수가 이제 k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k로 이름을 바꾼 상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n이 있죠. 그 n이 k 더하기 1이랑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n이라는 것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연수보다 하나 더 큰 수일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게 맞긴 하죠. 0보다 크면 어떤 자연수보다는 하나 큰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n이라고 하는 자연수는. 그렇죠? 0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은 애초에 자연수 유형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건 정수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0 같은 경우에는 무엇 더하기 1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반면에 1, 2, 3, 4, 5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자연수는 무엇 더하기 1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n이 k 더하기 1인 경우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유형론이 아니라 집합론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한다면 뭐 이 설명까지 사실 지금 제가 해드릴 필요는 없는데 네, 즉석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즉석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실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그다음에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모든 원소, 자연수, 그러니까 원소니까 자연수죠. n에 대하여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적어야 하나? n은
0이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수 k가 존재하는데 그 k는 n 더하기 그 k가 아니라 n이 k 더하기 1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합론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n이 0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n은 k 더하기 1과 같다는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자연수 집합에 0이 속해야겠죠. 뭐 일단 그거는 뭐 그런 전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이거를 선언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isjunct라고 불러요. disjunction 맞죠 이거?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논리합이고 선언이라고 하는데 선언이라는 한자어를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이 declaration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언은 그게 아니고요. 그 declaration의 선언은 베풀 선자의 말씀 원자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가릴 선자입니다. 둘 중 무언가를 하나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선이에요. 그래서 선언은 선택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뒤에 있는 걸 선택해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선언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disjunction이라고 하고 논리합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앞에 있는 거는 왼쪽 선언지,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오른쪽 선언지라고 합니다. 지는 아마 가지 지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자를 이제 공부하고 있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뜻풀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한자를 잘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경우는 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둘 중 딱 하나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반드시 두 가지 경우 중 적어도 하나는 성립해요. 근데 적어도 하나는 성립하는 동시에 둘 다 성립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둘 중 하나만 반드시 성립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귀납적 유형의 구성자들은 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구성자로 만들어진 식과 다른 구성자로 만들어진 식이 동시에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을 어떻게 유형론에서 표현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있을 거라는 추측은 하고 있고 아마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어떻게 적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퀴즈를 만들면서 한번 좀 재귀자를 다루어야 했었는데 결국 그게 재귀자를 통해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귀자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구성자에 의해 만들어진 식은 서로 같을 수가 없음을 증명하는 데 쓰이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간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유형론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구성자에 관한 설명들은 구성자에 관한 내용들은 집합론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구성자에 대한 가정들을 집합론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저는 뭐 이렇게 1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뭔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앞으로 공부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좀 더 깊게 알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알아보셔야 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하겠죠. 예. 자, 그러면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 k 더하기 1에 대하여 p가 성립한다는 명제를 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근데 이거 역시 그냥 HS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HS 내용 자체가 이미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랑 똑같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긴 하네요. 차이가 있는데 HS는 보편 정량어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apply라는 전략은 적용하기라는 전략은 똑똑해서
저 보편 정량어를 알아서 좀 잘 처리해 줘요. 원래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 거냐면 이렇게 K라고 써 줘야 하는 거예요. K. 근데 HS라는 것 자체도 함수잖아요.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떤 인수를 하나 필요로 하는데 그 인수가 무엇인지를 린이 알아서 찾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S라고 하는 저 증명함수? 증명항이라고 부를게요. 저 증명항 HS라는 것만 우리가 써도 괜찮아요. 린은 똑똑하니까, 어플라이는 똑똑하니까. 다만 원래는 어떻게 써야 한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HSK라고 쓴 겁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쓴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엄청 길었지만 됐어요. 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딱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N 오른쪽에 십자가 기호가 있잖아요. 십자가 기호가 왜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공동 묘지 가면 저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n이라고 하는 저 변수는 죽었다? 뭐 그런 의미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건 저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이 아니란 뜻인 거예요. 실제로 VS 코드나 둠 이맥스에서 n이라는 저 변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일단 그게 n이라고 린이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용없는 거죠. 자, 그렇고 근데 둠 이맥스에서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둠 이맥스에서는 그 십자가 기호는 안 나오고 그냥 이제 회색으로 약간 이게 좀 그림자가 쳐진 듯이 그렇게 색칠이 됐었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기마다. 자, 그렇고 There are extra bells and whistles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의미를 추측해 보자면 그냥 뭐 추가 사항이 있다 정도일 거예요. 근데 한번 사전을 보겠습니다. 멋으로 덧붙이는 부가 기능. 이래요. 예,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죠. 부가적인 기능이 더 있다. 예를 들어서 for one thing. 죄송하지만 for one thing은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좀 찾아봐야겠어요. 무엇보다도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자, 우선 한 가지 이유는 네, 한 가지 이유는 아니죠. 여기선 우선이라고 그냥 번역하는 게 좋아 보이고 자, 제 카메라 또 다시 줄여 보겠습니다. 벌써 28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할까 해요. 하는데 가능할까? 아래 내용을 좀 보고 있을게요. 예, 아마 오늘 이거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아니면 1시간 좀 넘겨서 제가 설명할 수도 있고 Cases allows you to choose the names for each alternative using a with clause. 부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with를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with를 사용하면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지을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cases n 다음에 with를 쓰면 이제 그 n이 어떤 구성자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독해하시면 돼요. 독해 이해한다. 예, 읽고 이해하는 거. n이 0이랑 같은 경우 그게 첫 번째 경우. 그다음 두 번째 경우 n이 석 m이랑 같은 경우. 다행히 이제 이름이 위에 나와 있는 n이랑 같은 게 아니라 다른 변수 이름이죠. 전 k를 썼는데 여기서는 m을 썼어요. 그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데 with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는 좋아요. In the next example, for example, we choose the name m for the argument suck. 그래서 suck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수 이름으로 우리가 m을 정했다. 나왔고, so that the second case,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n이 suck m과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앞에서는 m이라는 변수 이름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었어요.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게 뭐냐면
The case's tactic will detect any items in the local context that depend on the target variable.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근데 이거 케이시스를 그 케이시스 글꼴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케이시스 전략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목표 변수, 그러니까 m 말고 n, 케이시스 n이라고 했으니까 n이 이 경우에는 타겟 변수, 목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변수에 의존하는 종속된 지역 맥락상의 모든 항목들을 이 전략이 파악할 거란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지역 맥락 안에 있는 식들 중에서 n이 나와 있는 식들은 다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it reverses these elements, does the split and reintroduces them. 이거의 결과를 먼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가정 보시면 h라는 가정은 n이 0과 다르다는 가정으로 나와 있죠. h가 증명하는 명제는 n이 0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n이 0인 경우에는 이 n에다가 0을 대입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 그 일을 하냐면 케이시스 전략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h라는 가정이 증명하는 명제는 0이 0과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참이 아닙니다. 근데 거짓인 명제의 증명이 우리 지역 맥락에 주어져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겠죠. 업서드라는 이걸 뭐라고 해야지? 식을 이용해서 함수일 건데, 예,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n이 m 더하기 1인 경우에는 h가 증명하는 명제가 원래는 n이 0과 다르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m 더하기 1은 0과 다르다는 명제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 n이 m 더하기 1과 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n이라는 식을 m 더하기 1로 바꿔준 거예요. 치환했다, 대체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reverse these elements, does the split, and reintroduces them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경우를 나누는 변수의 특정 값을 다른 식에도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리버트라는 전략을 안 사용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쓸 일이 없어서 제가 약간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전 장을 보겠습니다. 그거를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버트 전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그리고 오늘은 1시간 정도까지만 해설을 할게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리버트는 되돌리기로 번역할 수 있고 이 전략이 하는 일이 뭔지 다시 보니까 현재의 증명 목표는 모든 x에 대하여 x가 x와 같다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우리의 증명 목표는 여기 보시면 x가 자연수라는 가정, 저는 이걸 다 가정으로 부르는데 이게 맥락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가정이라 할게요. x가 자연수라는 가정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x가 x라는 걸 증명해야 했는데 이 가정을 증명 목표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일을 하는 게 리버트 전략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이 기호를 뭐 개찰구 기호, 턴스타일 기호라고 하는데 개찰구는 우리가 지하철 갈 때 지나가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잖아요. 교통카드 찍고 들어가야 하는 관문, 그거를 표현한 기호입니다. 근데 그냥 턴스타일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니면 개찰구, 개표구라고도 순화해서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기호 다음으로 이 x가 자연수라는 가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목표를 바꿔주는 일을 리버트 전략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자, 7 장으로 돌아와서 이거를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해 볼게요. 이거 하면 아마 오늘 해설은 여기서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보니까 증명이 한 줄짜리여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줄에다가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이 코드를 이 좁은 화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n의 바로 이전 수의 바로 다음 수는 그냥 n이랑 같다고 나와 있어요. 조심하셔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n이 0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0의 바로 이전 수라는 게 없어요. 0의 바로 이전 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0의 바로 이전 수는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그냥 0이에요. 0의 바로 이전 수는 0이고 0의 바로 다음 수는 1이죠. 근데 0은 1이랑 같지 않으니까 원래 자신과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따라서 n이 0과 같지 않다는 가정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즉 n이 0보다 큰 경우, 즉 n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등등등 그런 경우에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명제가 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프레드 n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n 빼기 1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썩이라는 거는 그 식에다가 1을 다시 더하는 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n에다가 1을 빼고 다시 1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이랑 같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거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케이시스라는 전략을 사용해서 n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석 m과 같은 경우로 이렇게 경우를 각각 따져서 증명하는데, 그 증명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이 0과 같지 않다는 가정이 있으면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바탕으로 아무 명제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고, 두 번째 증명 목표를 지금 살펴볼 건데, 이거 보니까 뭐 반사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린이 알아서 저 식이, 그러니까 이 등식의 좌변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이 오른쪽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를 알아서 린이 파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린이 알아서 파악했다는 건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딱 딱 하나 좀 사과드릴게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뭘 얘기하려다가 제가 잊은 것 같은데, 아 맞다. 이 얘기하려고 했었죠. 그 리버트, 그다음에 스플릿, 그다음에 reintroduce system, 이 과정을 제가 코드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방법을 지금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실 이게 제기자를 이용해서, 여기 보세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지금 n이 m 더하기 1로 바뀌었잖아요. 이 과정이 실제로 제기자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직접 보시면 꽤 많이 복잡해요. 예전에 그거를 직접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지금은 매우 복잡했다는 기억만 남아 있어요. 매우 복잡했다는 거. 그래서 직접 제가 전략을 이용해서 저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마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굳이 좀 시도를 해 보자면 리버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자,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맥락 안에 있는 변수들을, 또는 가정을 증명 목표 안으로 옮긴 겁니다. 옮긴 상태에서 이제 n에 대한 경우를 나누는 거죠. 근데 n까지 이렇게
되돌리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긴 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음 어디 보자. 목표 변수에 의존하는 모든 항목들을 되돌린다. 되돌린다는 건 목표에다가 다시 그 가정들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차피 우리는 n에 대한 그 경우 나누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n은 아까 보니까 n까지 되돌리면 안 됐었어요. n까지 되돌리면 안 되고 n에 의존하는 항목들이니까 h만 되돌려야 했습니다. 리버트를 해야 했어요. h만. 근데 왜 그렇냐? 이제 h는 n이라는 변수를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h의 명제, 그러니까 h가 증명하는 명제가 n이라는 변수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n이 0인 경우에는 n 값을 0으로 바꿔줘야 하고 n이 m 더하기 1인 경우에는 그거로 바꿔줘야 하니까 즉 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h를 되돌린 겁니다. 자, 되돌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n이 0과 다른 경우 그때 n의 바로 이전 수의 바로 다음 수는 n과 같다는 명제가 나오는 거죠. 이거 전체는 조건문입니다. 이거를 증명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oes the spli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경우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split이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split 전략 써볼까요? 안 되죠? 예. 그 왜 안 되냐면 자 split이라는 전략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잠깐만요. 지금 되나? 아 이게 자꾸 가려지는데 if나 매치식만 경우를 스플릿이라는 전략으로 그 각각의 경우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증명 목표에 if나 뭐 매치라는 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스플릿 전략은 여기에서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경우를 나눴다는 의미에서 스플릿이라는 동사를 사용한 거로 이해해야겠죠. 아, 동사가 아니라 명사네. 그죠? 그래서 경우 나누기를 했다는 게 does the split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는 cases and with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뭘 한 거냐면 여기 있죠. 이 가정을 다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reintroduce system이라고 나와 있죠.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제기자로 작성된 코드를 보시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린이 알아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과정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 증명이 작성된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퀴즈로 이 증명을 제기자를 직접 사용해서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멘티들에게 한번 보이게 할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근데 좀 너무 어려울 거라 그냥 고려만 해 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라고 했지만 아마 그 표현을 제가 계속 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cases n 쓴 다음에 intro h라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었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호는 전략 조합자죠. 전략 조합자를 이 경우에 쓰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케이스라고 적어주면 될 겁니다. 이거 다 5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intro h라고 하는 저 전략은 어차피 그 n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눴을 때 그냥 동시에 두 경우 모두 intro h라는 전략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사용하도록 전략 조합자를 쓴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목표 모두 h라는 가정을 도입하게 돼요.
그다음에 각각의 경우를 나누기 위해서 케이스라는 케이시스랑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저 전략, 저 표기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경우를 하나하나 나눴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 문장은 읽지 않을게요.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Notice that cases can be used to produce data as well as prove propositions.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은데 전략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생성할 수 있어요. 생산 또는 제작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든다는 게 뭔 말이냐면 명제가 아닌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안 되는데. 함수는 애초에 명제일 수 있나? 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함수가 명제의 증명인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을 잘못했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 하냐면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자료에 관한 함수를 정의해야 할 때 또는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케이시스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 되고 f라는 함수는 지금 보시면 정의역이 자연수 유형이고 뭐 공역이 프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역 역시 넷이에요. 넷. 이건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일반적인 함수고 근데 그거를 정의할 때 케이시스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f는 n이라는 인수를 필요로 한데 n이 0인 경우 그다음에 m 더하기 1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식인 경우의 두 가지로 그 n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m 더하기 1의 꼴인 경우 그렇게 두 번째 경우는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n이 0인 경우에는 3을 반환하고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7을 반환하라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f0은 3이 되고 f5는 7이 됩니다. 왜냐하면 5는 0보다 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지 어지간해서 그 자료에 관한 함수를 정의하실 때는 전략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냥 쓰지 마세요. 예. Once again, cases will revert, split, and then reintroduce dependencies in the context. 그 목표 변수에 의존하는 또는 거기에 종속된 그런 항목들을 모두 목표로 내보내고 revert 되돌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목표 변수에 대한 경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가정들을 다시 지역 맥락 안으로 보낼 것이란 뜻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tuple 어떤 함수를 만들 건데 근데 이거 보시면 알파라는 인수가 필요하고 n은 길이인 것 같은데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이 투플은 부분 유형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부분 유형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알파 유형에 속하는 항들의 목록의 유형에 속하는 항이니까 AS라는 거는 알파 유형에 속하는 항들의 목록인 거죠. 그 다음에 길이가 n입니다. 따라서 이 투플 알파 n이라는 건 뭐냐면 길이가 n이고 그 다음에 모든 요소가 알파 유형에 속하는 목록들의 부분 유형인 거예요. 그게 투플 알파 n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f는 이제 이런 투플 유형에 관한 함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암시적 인수는 무시할 수 있고 결국 정의역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tuple 알파 n이라고 볼 수 있죠. 정의역이란 말을 썼을 때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 넷이라는 게 정의역이긴 한데 이건 암시적 인수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다. f는 tuple 알파 n의 어떤 한 항인, 즉 길이가 n이고 알파 유형에 속하는 항들로 이루어진 목록인 이 tuple 를 인수로 취한 다음 어떤 자연수를 내뱉는 거예요. 어떤 자연수를 반환하는데 어떻게 반환하는지 보니까 그 튜플의 길이가 0인 경우에는 3을 반환하고
튜플의 길이가 0보다 큰 경우에는 7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y 튜플, 자 튜플의 한 예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길이가 3이에요. 그리고 각 요소가 모두 자연수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0, 1, 2라고 썼고 ref를 썼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뭐의 증명이냐면요. 이 목록의 길이가 3이라는 증명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린이 알아서 계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왜 이걸 써줘야 하냐? 왜냐하면 투플 net3라는 건 부분 유형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유형은 제가 이미 지난 해설 영상에서 설명했던 거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f my tuple 은 7과 같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이 my tuple이라는 게 길이가 3이죠, 3. 0이 아니잖아요. 만약 0이었으면 f my tuple의 함수값은, 그러니까 f my tuple이라는 함수값은 7이 아니라 3이었겠죠. 왜냐하면 my tuple의 길이가 0이었을 테니까. 확인해 볼까요? 아니요, 확인 안 할게요.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수가 있으면서 구성자가 여러 개인 귀납적 유형의 예다. 뭐 바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구성자고 두 가지 인수를 취하네요. 그 두 인수를 취해야 후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고 바2는 세 인수, 세 가지 인수를 필요로 하고 silly라는 뭐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x가 푸라는 유형에 속할 때 x는 바1 ab 꼴로 나타낼 수도 있고 바2 cde 꼴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푸라는 귀납적 유형의 구성자는 바1과 바2라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제 뭐 어떤 함수 값에 반환할지는 이렇게 정할 수 있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cases with 전략을 사용할 때 각 경우를 나열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바1을 먼저 써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다만 굳이 순서를 귀납적 유형의 구성자가 나열된 순서와 다르게 쓸 필요가 어지간해서는 없는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The syntax of the with is convenient for writing structured proofs. 구조화된 증명을 사용할 때 이 with를 사용한 게 with 구문을 사용한 게 편리하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case라는 이 전략이 약간 보충적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는 방법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cases랑 case는 달라요. 이거는 cases의 각 경우를 나타내 주는 게 case, cases는 전체 경우를 나누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역할입니다. 케이스 전략은 똑똑하다. 왜 똑똑하냐면 적절한 목표의 구성자를 맞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가 by cde 꼴로 나타내어지는 경우를 알아서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목표를 적당하게 이제 또 바꿔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표에 만약 x가 등장했다면 그 x를 바2 뭐 cd나 아니면 바1 ab로 치환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잠깐만요. We can fill the goals above in the opposite order. 음. 이거는 글쎄요. 약간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케이스 전략은 변수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goal assign variable names 잠깐만요. focus on goal assign 표현이 좀 이상한데 goal assign variable names A, B, C, D를 의미한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하는 역할이 여기에선 뭔지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x에 대한 경우를 나누기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접근 불가능한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들을 우리가 좀 더 사용하기 쉬운 변수 이름으로 바꿔줄 때 그때 케이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용 예이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케이스를 사용할 때 구성자를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목표와 그 케이스 뒤에 나온 전략이 아니라 케이스 전략 뒤에 나온 구성자를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2를 바1이랑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2가 두 번째 구성자라고 해서 이거를 바1이랑 맞추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케이스 1이 뭐 첫 번째 경우가 바1이 아니라 바2라고 해서 막 린이 헷갈려 하진 않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그 의미는 제가 설명드렸고, 각각의 구성자를 적절한 목표에 맞춰준다. You can also use cases with an arbitrary expression. Assuming that expression occurs in the goal, the cases tactic will generalize over the expression, introduce the resulting universally quantified variable, and case on that. 이거는 보기를 좀 봐야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케이시스 전략 다음에 나온 변수가 사실 변수가 아니고 식이에요. 그렇죠? 임의의 식이죠. 갑자기 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상수가 뒤에 나올 수도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상수에 대한 경우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네,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m 더하기 3 곱하기 k라는 복합적인 식에 관한 경우 나누기를 해 봤는데, 그때 자, 이 식이 목표에 등장하는가 생각해 봐야죠. 뭐 등장하긴 하네요. 그쵸? m 더하기 3 곱하기 k.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m 더하기 3 곱하기 k라는 저 식 전체를 아예 일반화해서 어떤 변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맞나요? 맞는지 좀 봐야겠는데. 맨 처음에 이랬죠. 맨 처음 증명 목표는 이랬고, 그 다음은 근데 이거는 이제 케이스 0에 대한 거라. 자, 지금 이거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갈게요. 제 목이 점점 쉬고 있어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길었죠? 57분 40초 정도 지났으니까. 계속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케이스 전략을 사용한 다음에 보니까 증명 목표가 이미 두 개 나왔네요. 두 개 나와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는 P0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은 Pn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달라진 게 더 있는지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지금 뭐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예 m 더하기 3 곱하기 k라는 식을 더 일반적인 변수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걸 rename i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rename i 전략을 이용해서 그 접근 불가능한 n이라는 변수를 다른 변수로 좀 바꿔볼게요. 뭐라고 쓸까? 뭐 x?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이게 그 첫 번째 경우에는 안 되는군요. 첫 번째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바꿀 이름이 없고 두 번째 경우에 n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여기에 나온 거를 제가 좀 다른 전략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 역시 예전에 5장에서 다룬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론 그래요. 그쵸, 이게 있죠. 일반화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3을 x로
일반화하라. 저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애초에 저 전략을 제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잊어버려요. m 더하기 3 곱하기 k를 뭐 t라고 해볼까요? t로 일반화하라. 사실 mk라는 거는 이제 뭐 등장할 필요가 없는 변수가 돼요. 이거 뭐 나와봤자 소용없는 거고 우리가 증명하려고 한 건 그냥 pt가 참이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m 더하기 3 곱하기 k에 대한 경우 나누기를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하냐면 그냥 t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증명이 되죠. 즉 generalize 다음에 cases 전략을 사용하는 이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cases m 더하기 3 곱하기 k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오늘은 방송 여기에서 마칠게요. 그 식이 목표에 나왔냐? 나왔죠? 그래서 이 케이시스 전략은 그 식을 일반화한 다음에 이거는 보편 정량어의 적용을 받는 변수를 하나 도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t 같은 변수를 하나 도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and case on that. 근데 왜 보편 정량호 얘기가 나오냐면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리버트 전략을 좀 쓰면 알 수 있는데 t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보편 정량어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 목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t를 뭐 다시 도입하는 거죠. 그 되돌렸다가 도입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고 그래서 보편 정량어의 적용을 받는 변수를 도입한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런 t 같은 변수를 도입해서 해서 맥락 안에 넣고 그것에 관한 경우 나누기를 cases t로 한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cases m 더하기 3 곱하기 k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고 think of this as saying split on cases as to whether m plus 3 times k is 0 or the successor of some number. m 더하기 3 곱하기 k가 0이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수의 바로 다음 수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라 로 이해하래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예. 그 결과는 다음과 사실상 같다. generalize 여기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cases n 여기 보니까 n이라는 변수를 썼네요. 근데 n은 제가 일부러 안 썼는데 왜냐하면 여기 n이 또 있으니까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럼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t라는 변수를 썼죠. 근데 뭐 그건 이름을 그냥 원하신 대로 지으면 되고 n에 대한 경우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증명하고 예, 좋아요. 뭐 사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금방금방 읽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보기가 많네. 그래서 인덕션이라는 전략을 설명해야 돼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고 인젝션 전략도 있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음, 어디까지만 읽어볼까? 자, 이 문단까지만 읽어볼게요. Notice that the expression m plus 3 times k is erased by generalize. 일반화 전략에 의해서 이 m 더하기 3 곱하기 k라는 식이 지워진다는 걸 주목해라. 뭐 지워졌죠. 근데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실제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화가 가능했다는 건 애초에 증명 목표가 너무 좀 자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일반적인 정리를 그냥 증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generalize 전략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저걸 쓸 필요가 없게 아예 그냥 증명 목표 자체를 수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 그 점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all that matters is 자, 제 카메라 또 줄여야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하다고 번역하면 안 되겠네. 중요한 게 뭐냐면 whether it is of the form 0 or n plus 1. 그러니까 그게 0이냐 아니면 어떤 자연수보다 하나 더 큰 수냐. 꼭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예, 뭐 알겠어요. 예, 알겠고 그다음에 this form of cases will not revert any hypotheses that also mention the expression in the equation. 조심해야 하는 게 이거네요. 그 어디 보자. 우리가 일반화하려고 하는 식, m 더하기 3 곱하기 k 같은 식, 그런 식을 언급하는 어떤 가정도 되돌리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m 더하기 3 곱하기 k는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If such a term appears in a hypothesis and you want to generalize over that as well, you need to revert it explicitly. 만약 그런 식들, 그 지역 맥락에 나와 있는 m 더하기 3 곱하기 k 같은 어떤 식들도 일반화하고 싶으면 그 맥락 안에 있는 가정들을 다 증명 목표로 되돌려야 돼요. 뭐 그렇대요. 예, 근데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안 써요. 그러니까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예, 설명도 좀 오래 했습니다. 1 시간 7분 정도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귀납형에 관한 전략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7장 좀만 더 설명하면 이제 끝나긴 합니다. 끝나긴 하는데 지금 제가 이미 7장 퀴즈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멘티분들이 그거를 풀고 계실 건데 퀴즈는 앞으로 제가 더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그 퀴즈 문항을 추가할 거니까 나중에 해설 영상이 다 완성되면 7장 해설 영상이 끝나면 한번 이제 퀴즈도 다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들어와서 이제 쉴게요.